안녕하십니까, 타시엠입니다. 3080도 그랬는데 3090은 뭐 당연히 빌려주는 데 없고요. 빌려주는 데도 없는데 그냥 주는 데는 뭐 더더욱 없겠죠. 이번에는 개인한테도 못 빌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안 사더라고. 그래서 뭐 빌려볼 데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없는 살림에 제가 직접 하나 샀습니다. 이걸로 샀습니다. 갤럭시 걸로 샀어요. 연휴 시작하기 전에 샀는데 제가 이거를 구입할 때 이거 말고도 구할 수 있는 모델이 두 가지가 더 있었어요. 그런데 갤럭시가 제일 낫겠다 싶어서 갤럭시 제품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갤럭시가 제일 낫겠다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도 그나마 그 중에서 좀 싸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우리 동네는 갤럭시가 좀 싸던데. 숙박이 3만원이랬는데 미쳤다. 그럼 대실은 얼마냐? 용산은 갤럭시가 결코 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삼으로써 저는 이제 파산을 한 거죠. 테스트 끝나자마자 재빨리 중고장터에 던져야 되겠습니다. 안 팔리면 라면으로 끼니 때워야 돼요. 그 밖에도 갤럭시로 고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이후에 차차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개봉하기에 앞서서 이 갤럭시 제품을 볼 때마다 제가 항상 드는 의문이 있어요. 갤럭스가 아닌가? 도대체 Y자는 어디 간 건가? 이런 의문이 항상 듭니다. 그래서 맨날 뭔가 하나가 빠진 것 같아. 자, 우선 개봉을 하기에 앞서서 제품 이름을 말씀드려야죠. 이 제품의 이름은 갤럭시에서 나온 지포스 RTX 3090 5G입니다. 역시 갤럭시 하면 5G입니다. 애플은 아직 없죠? 자, 이제 이 갤럭시 3090 5G를 개봉해 보겠습니다. 갤럭시는 여기 항상 동인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을 뜯어야 한쪽을 밀어가지고 나올 수가 있더라고요. 박스 제일 위에는 글카 지지대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셋업 가이드 들어있고요. 뭐 그다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요거는 RGB 연동 케이블이고요. 12V로 연동합니다. 이거는 그래픽카드 지지대 설치할 때 쓰는 부속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원클릭 부스터, 요게 제가 갤럭시 3090을 고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거 자체가 글카 발열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배기 방향이니까 크게 쿨링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게 제대로 장착을 하면 램슬롯 바로 아래쪽에 자리를 잡거든요. 그래서 램슬롯하고의 간섭이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만약에 간섭이 안 생긴다면 얘가 램쿨러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램 쪽으로 바로 바람을 쏘니까 램쿨러를 별도로 장착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얘가 좀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또 얘로 인한 간지가 있죠. 아무튼 간섭을 피해서 무사히 잘 달리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요게 글카 본품이죠. 당연히 무겁고요. 엄청 두껍습니다. 얘는 3080 트리오보다 더 두껍네요. 스펙상으로는 6.1cm입니다. 얘까지 달면 8.3cm고요. 펜은 예쁘게 생겼네. 펜은 3펜이고 투명한 재질이에요. 뭔가 LED 효과가 있다는 얘기겠죠. 매우 두껍긴 하지만 뭐 어차피 저는 이 아래쪽으로 달리는 게 없기 때문에 쿨링 면에서는 뭐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좋겠죠. 이 방열판이 크다는 얘기니까 한 이만큼 두꺼워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보조 전원은 8핀 2개 들어가네요. 이게 정상적인 케이스의 정상적인 방향으로 글카를 설치하면 여기가 전면이잖아요. 아니 근데 200만 원이 넘어가는 물건이 마감 처리를 이거밖에 못하나? 또 하필이면 알록달록 꽃다발이야. 요걸 이렇게 칠을 해줄까 내가? 조금 아쉽습니다. 출력 단자는 DP 포트 3개, HDMI 하나 있고요. 반대쪽 편에는 원클릭 부스터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있고요. 그러니까 연결 포트가 여기 하나, 그리고 이쪽에 하나 있습니다. 자, 주요 스펙은 이 길이가 31.7cm고요. 펜은 92mm 펜 3개 달려 있습니다. 요 높이는 상당히 낮아요. 11.3cm인데 거의 3090 중에서는 제일 낮은 편입니다. 두께가 많이 뚱뚱하죠. 슬롯 사용은 4슬롯을 쓴다고 하는데 얘 자체만으로 4슬롯인지 얘까지 포함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도 두꺼워서 얘 자체만으로 4슬롯을 쓸 것 같기도 합니다. 얘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다는 법은 간단합니다. 이쪽부터 끼우시면 돼요. 이쪽으로 밀고 있는 상태에서 이 클립을 누르면 쏙 들어가요. 이렇게. 장착은 아주 쉽죠? 그리고 이 케이블을 여기다 끼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까지 설치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위쪽에서 보면 상당히 두껍죠. 두껍지만 또 나름 간지가 있습니다. 분해는 단순합니다. 역순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갤럭시 제품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 때문이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여기 지금 백플에 가려서 안 보이는데 요 밑에 보시면은 커패시터가 6개가 있잖아요.
자, 이게 글카 뒷면 사진인데 이 제품은 아닙니다. 예, 이거는 다른 제품 사진인데 요런 까만 게 SP캡입니다. 요 가운데 보이는 요게 MLCC 그룹입니다. 그런데 지금 갤럭시 3090 5G 같은 경우에는 뒷면이 백플에 가려서 보이진 않지만 열어보면 요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요렇게 SP캡 4개에 MLCC 2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애들은 이렇게 SP캡 6개로만 되어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바로 요런 제품들이 그 크래시 이슈에 취약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는 거죠. 뭐 어디까지나 추정되는 거고 확실한 건 아닙니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구입하려던 다른 모델 중에 한 가지는 이 6개가 전부 다 SP캡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이슈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대단한 문제일 것 같진 않고요. 어떤 식으로든 해결책이나 타개책이 나올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이걸 장터에 내놓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굳이 모험을 하진 않았습니다. 사는 사람한테 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럴 순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또 한 가지 이유는 얘가 쓰는 기판이 레퍼런스 기판입니다. PG13이라는 기판인데 그게 래퍼 기판이거든요. 혹시나 순행을 하게 된다면 래퍼 기판이 유리합니다. 래퍼 기판은 순행 자켓 호환성이 좋습니다. 좀 특이한 모델은 블럭 구하느라고 고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그 걱정을 할 때가 아니죠. 파산인데 이번 달 내내 컵라면만 먹어야 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 제품은 기판도 래퍼 기판이고 스펙도 파운더스 에디션하고 똑같아요. 부스트 클럭 1695에 메모리 클럭 19500이에요. 메모리 용량은 24기가고 메모리 종류는 GDDR6X입니다. 메모리 버스는 384비트고요. TDP는 350W고 권장 파워 용량은 750W예요. 쿠다 프로세서의 개수는 1496개고요. 무게는 1440g입니다. 벽돌이지 뭐 벽돌. 자, 그럼 이제 장착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테스트는 다 끝났고요. 테스트 환경입니다. 1900K 5기가의 램은 이렇게 오버했고요. 메인보드는 Z490 유니파이 실내 온도 24도에서 27도 사이에서 테스트했습니다. 해상도는 FHD하고 UHD 위주로 했고요. DLSS 테스트는 2560에 1440으로도 했습니다. 드라이버 버전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했어요. 요게 구드라이버고 요게 신드라이버인데 지금 최신 드라이버는 456.71까지 나왔죠. 그 7일 드라이버가 나오기 전에 테스트한 거라서 그때는 요게 출신이었습니다. 요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테스트했던 이유는 이 9버전 드라이버로 했을 때 그 크래시 이슈를 제가 겪었습니다. 뭐 계속 그랬던 건 아니고 총 두 번을 겪었는데 한 번은 타임 스파이 돌릴 때 그랬고요. 한 번은 배그 돌릴 때 튕기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에 그 똑같은 테스트를 다시 실행했을 때는 또 잘 돌아가더라고요. 어쨌든 이 9드라이버를 썼을 때는 두 번을 겪었고 이 신드라이버로 할 때는 한 번도 안 생겼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신버전 드라이버로 써야 되는데 그러면 또 이제 이 두 가지의 성능이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앞전에 3080은 이 드라이버로 테스트를 했었고 3080 테스트할 때는 제가 한 이틀 정도 돌렸었는데 그때는 어떤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3080 게이밍 엑스트리오로 그 증상을 겪었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같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개체 간의 차이가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썼던 애는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090으로는 이 버전의 드라이버 썼을 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테스트했고 어쨌든 이 드라이버로 썼을 때는 문제는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 표는 9버전 드라이버하고 신버전 드라이버로 썼을 때 점수 또는 프레임 차이를 비교해 놓은 표입니다. 이 빨간 글씨랑 까만 글씨 둘 중에 빨간 글씨가 점수가 더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9버전 드라이버가 디비전2 한 가지 항목만 빼놓고는 다 이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9버전이 프레임은 더 잘 나옵니다. 이거는 FHD로 테스트했을 때 결과가 이렇고요. 4K로 테스트를 해도 9버전 드라이버가 더 잘 나옵니다. 이 중에 배틀그라운드는 평균 프레임이 둘 다 똑같이 96.7 프레임이거든요. 그런데 평균 프레임은 이렇게 똑같지만 최대, 최소, 하이 1% 모두 다 9버전 드라이버가 더 잘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툼레이더는 FHD 모니터에서는 4K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4K 테스트를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툼레이더를 제외하고 보면 역시나 이 디비전2 한 가지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9버전 드라이버가 프레임이 잘 나옵니다. 그런데 뭐 보시는 것처럼 큰 차이는 아니고 아주 살짝 높습니다. 이 FHD도 마찬가지고요. 뭐 비교해보시면 오차 범위 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아주 살짝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관적으로 4K에서도 이런 동일한 결과가 나온 걸 보면 확실히 9버전 드라이버가 프레임은 더 잘 뽑아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큰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기는 신버전 드라이버를 쓰시는 게 낫겠죠. 다음은 2080ti 3080과의 비교입니다. 숫자 읽는 건 생략하고 짧게 설명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테스트 환경은 전부 FHD 환경에서 테스트한 거예요. 앞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개의 글카는 제가 빌려서 테스트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지금 반납하고 없기 때문에 이 같은 날 테스트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얘네들 테스트할 때랑 최대한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서 테스트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얘네들 테스트할 때는 제가 FHD 환경에서만 테스트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 비교도 전부 FHD 환경입니다. 아마도 해상도가 위로 올라가면 위로 올라갈수록 좀 더 격차가 벌어질 겁니다. 이 테스트에 쓰인 2080ti하고 3080은 2080ti는 에브가 XC 게이밍이고요. 3080은 MSI 게이밍 엑스트리오입니다. 3090은 오늘 리뷰하는 갤럭시 3090 5G죠. 요 옆에 써있는 6%는 3080 대비 성능 향상 폭입니다. 2080ti와 3080의 비교는 앞전에 했었고, 그래서 오늘은 요 두 가지만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080과의 비교만 적어놨습니다. 자, 3D막 파이어 스트라이크에서는 6%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고요. 3D막 타임스파이에서는 그래픽 점수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3080 대비 7%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습니다. 다음은 엔비디아 DLSS 피처 테스트인데요. 이 테스트는 실행 옵션에 손을 안 대면 기본적으로 2560에 1440으로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앞전에 했던 얘네들 테스트가 2560에 1440으로 한 거더라고요. 당연히 모니터 사이즈를 따라갈 줄 알고 손을 안 댔더니 기본값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테스트도 앞전하고 똑같이 2560에 1440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QHD에서 DLSS를 껐을 때 9%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고요. DLSS를 켰을 때는 6% 정도의 향상이 있습니다. 3080 대비죠. 다음은 퍼마크 벤치마크인데 얘네들하고 얘하고 테스트한 날짜가 한 열흘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중간에 업데이트가 한번 있었어요. 이 업데이트를 안 했어야 되는데 제가 뭐 단순 최적화인 줄 알고 그냥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근데 그림 자체가 바뀌었어요. 원래는 이랬던 테스트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뒤에 보이는 이 원단이 패턴도 바뀌고 색깔도 바뀌었죠. 그림 자체가 바뀌어서 프레임 비교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게 같은 그림을 재생해야 비교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도 온도도 볼 겸 4K랑 비교도 할 겸 해가지고 돌려는 봤습니다. 자, 다음은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인데요. 3080 대비 평균 프레임에서는 약 3% 정도의 차이가 났습니다. FHD 환경의 툼레이더에서는 향상이 되긴 했는데 그 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배틀그라운드하고 디비전2가 남았는데요. 얘네들을 테스트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새로 찍어서 중간에 끼워 넣는 영상이다 보니까 앞뒤 영상들하고 연결이 좀 매끄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입증하고 해결책을 찾느라고 시간 낭비를 많이 했는데 영상도 많이 찍고요. 그런데 원인을 찾았기 때문에 지금 새로 찍고 있는 영상이고요. 덕분에 찍어놨던 그 수많은 영상들을 빡치게도 삭제를 해야 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프리젠테이션을 하려고 이런 것까지 만들어 놨는데 대충 눈으로만 보시고 어쨌든 이 마지막 줄 빼놓고는 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 마지막 줄은 추측이었는데 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어쨌든 이 문제의 핵심은 게임을 실행하면 CPU 클럭이 5.1GHz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저는 원래 50배수로 오버를 해놨는데 이게 51배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1배수라도 더 올라갔는데 더 좋은 거 아니냐? 아닙니다. 해보니까 오히려 이 상태에서 프레임이 더 떨어져요. 그래서 클럭은 올라가도 프레임은 떨어진다는 걸 입증하는 영상들을 찍어놨는데 뭐 지금 원인을 찾았기 때문에 그런 거 다 생략하고요. 3080 테스트할 때까지만 해도 잘 되던 게 왜 갑자기 이런 문제가 생겼나. 그래서 이런 사례가 저 말고도 또 있나 해가지고 다른 커뮤니티를 찾아보니까 이런 비슷한 사례가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문제의 원인이 결국 드래곤 센터 때문이었다고 하길래 그게 저랑은 상관이 없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드래곤 센터를 깔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것 때문은 아닌데 이러고 딱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거 언제 깔았냐? 깔은 기억이 없는데 이게 깔려 있더라고요. 아마도 조명 관리 때문에 제가 3080 테스트한 이후에 깔은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납니다. 치매에 걸렸는지 깔았던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이 드래곤 센터가 악의 축입니다. 악의 축. 일생에 도움이 안 돼. 아니 MSI는 이런 툴을 도대체 왜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좋으라고 만들어 놓은 앱이니까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수동으로 오버하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 같아요. 조명 관리고 나발이고 삭제해버리든가 해야지. 삭제를 안 할 거면 이 게이밍 모드라도 끄고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딱 이 두 가지가 활성화가 돼 있네요. 디비전2하고 배틀그라운드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얘네들을 실행을 하면 CPU 클럭이 5.1GB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도움이 안 되고 프레임을 깎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수동으로 오버하신 분들은 이런 걸 끄는 게 낫습니다. 드래곤 센터 자체를 지워버리든가. 이게 도움이 안 돼요. 제가 나머지 테스트했던 영상은 다 안 올릴 거고요. 요거 하나만 보여드리면 요게 지금 CPU 클럭인데 5.1GB로 돼 있죠. 정확히 5100은 아니지만 이게 5.1GB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 의지랑은 상관없이 드래곤 센터에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래서 드래곤 센터에서 클럭을 올렸을 때 프레임은 200프레임이 나와요. 그런데 이거는 똑같이 5.1GB지만 이건 제가 직접 수동으로 한 거예요. 이렇게 제가 직접 진짜로 오버를 했을 때는 212프레임이 나옵니다. 한 6% 차이 나는 거죠. 우연히 한 번만 이런 게 아니고 여러 번 돌려봐도 얘는 무조건 210이 넘게 나옵니다. 뭐 213, 214까지도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드래곤 센터가 클럭을 올려놓은 상태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200을 안 넘습니다. 여러 번 돌려봐도 200을 초과해서 나오는 건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클럭만 올라가고 프레임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이게 자동으로 오버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수동으로 오버를 해놓은 상태에서는 이게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드래곤 센터를 계속 쓰실 분들은 개입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정을 바꾸든가 아니면 그냥 차라리 지워버리는 게 낫습니다. 아무튼 이렇다 보니까 디비전2하고 배틀그라운드는 프레임이 제대로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결과가 좀 잘못되긴 했지만 어쨌든 표는 이렇게 만들긴 했습니다. 배틀그라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툼레이더 같은 다른 테스트의 결과를 봤을 때 드래곤 센터가 CPU 클럭에 개입을 하면 프레임이 확 떨어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틀그라운드 역시 3080에 비해서 프레임이 오히려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까 새로 돌려보면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이거 새로 찍는 영상이라고 그랬죠. 그 사이에 3090이 팔렸습니다. 이래서 배틀그라운드하고 디비전2는 제대로 테스트가 되지 않았지만 저의 흑역사로 그냥 끌어안고 가겠습니다. 제품을 직접 사서 찍는 영세 유튜버의 비애라고 관대하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 테스트들을 4K로 다시 한번 돌려가지고 FHD랑 비교를 해놓은 표입니다. 대충 웬만한 테스트들은 60프레임 이상은 뽑아줍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것들은 4K로도 최소한 봐줄 만큼은 성능을 뽑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가 테스트 결과였고 테스트하는 동안 내내 최고 온도는 73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펜속은 최고 64%까지 동작했고요. 3D막에 있는 스트레스 테스트도 몇 번 돌려봤는데 그때도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70도에서 71도로 왔다 갔다 할 때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이 갤럭시 3090 5G가 생각보다 상당히 조용합니다. 체감이긴 하지만 분명히 다른 글카들에 비해서는 펜이 상당히 정숙한 편이에요. 펜속이 64%까지 올라가도 그다지 거슬리지 않습니다. 70%가 훌쩍 넘어가야 그때부터 소음이 좀 신경이 쓰여요. 앞전처럼 단일 지향성 마이크로 한 25cm 거리에서 찍는 영상입니다. LED는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기 니게임은 뭐니하고 펜하고 이 글카 지지대가 불이 들어와요. 근데 이 글카 지지대하고 얘네들을 다 동기화를 시킬 수가 있긴 있는데 현재는 글카 따로 얘 따로예요. 동기화를 시키려면 얘를 메인보드에 있는 12V RGB 단자에 꽂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보드는 12V RGB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를 얘가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둘 다 꽂을 수가 없습니다. 뭐 동기화는 안 돼도 어쨌든 이 갤럭시는 불이 들어오면 이쁘긴 이쁩니다. 지금 이 보드의 경우에 정상적인 램을 끼우면 얘랑 간섭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램은 저 RGB 바가 조금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얘랑 좀 닿습니다. 그래서 글카가 이 뒤로 살짝 한 1mm 정도 밀렸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 원클릭 부스터를 이 램 쿨링용으로 쓰려고 했는데
막상 게임이나 벤치를 돌리면 여기서 나오는 바람이 거의 드라이기 수준입니다. 뭐 지금 여기 현재 드라이기 바람 나오고 있고요. 이 후면 백플의 온도도 살벌하죠. 한 69도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에이펙스에 옮겨 달았고요. 에이펙스 보드는 이 원클릭 부스터랑 간섭이 없네요. 램슬롯하고 아주 여유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갤럭시에서 나온 RTX 3090 5G 모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성능만 놓고 보자면 무시무시합니다. 이전 세대인 2000번대 모델하고 비교를 하면 이미 격차가 너무 벌어져서 비교하는 것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을 정도고요. 굳이 비교를 해보려면 같은 3000번대인 3080이나 이제 출시될 빅나비하고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AMD의 설레발로 밀어봤을 때 앞레발이라고 하죠. 앞레발로 밀어봤을 때 뭐 빅나비인지 큰나방인지 뭐 그다지 큰 기대는 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저도 이 빅나비인지 큰나방인지가 아주 좋게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경쟁이 돼야 소비자가 득을 보죠. 그런데 어쨌든 빅나비는 출시가 안 됐으니까 굳이 비교를 하자면 3080하고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080하고 비교를 해보면 FHD에서는 거의 뭐 성능 차이를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3080 리뷰 때 이 4K 테스트를 생략을 해가지고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지만 하지만 물리적으로 쿠다 코어의 개수가 2000개 가까이 차이가 나고 램 용량이 2배가 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고해상도로 갈수록 차이가 벌어질 거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한 8K 정도 되면 아주 의미 있는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런데 FHD에서 비교를 한다면 3080 자체가 이미 정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뭐 거기서 거깁니다. 그러니까 3080 대비 3090의 장점은 아주 고해상도 게임이거나 작업이 아니라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파운더스 에디션 기준으로 2배가 넘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결론은 굳이 맞지 않는 옷을 비싼 돈 주고 사 입을 필요는 없다. 자기 환경에 맞는 물건을 고르면 되는 건데 게임 위주로 쓰실 분들은 3080이면 충분하다 가 결론입니다. 이게 첫 번째 결론이고, 두 번째 결론은 그래서 얘를 빨리 팔아야 되겠다. 안 팔리면 큰일 난다. 안 팔릴 때를 대비해서 이제 남은 통장 잔액을 싹싹 긁어가지고 컵라면을 몇 박스 사놔야 되는데 남은 돈 싹싹 긁어서 또 이걸 샀네요. 이제 컵라면도 못 먹을 위기가 왔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얘는 이미 장터의 이슬로 사라지지 않았을까 하고 낙관적인 쪽으로 전망을 해봅니다. 만약에 아직도 어떤 장터에 가보니까 타시엠처럼 보이는 사람이 이걸 팔고 있다. 그럼 사지 마세요. 이 갤럭시 5G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얘는 좋죠. 저는 개인적으로 얘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갤럭시 3090 5G 이 제품 자체가 안 좋다는 게 아니고 3080 대비 3090이 가성비 면에서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2배가 넘는 지출을 해가면서 3090을 살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아직도 팔고 있으면 그거 사시지 말란 얘기예요. 물론 장터에서 봐도 누군지 모르실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